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맨체스터 시티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챔피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결정됐는데요. 결승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텐하 감독이 이 경기를 이기든 지든 경질할 것이다라는 내부 방침을 내렸다는 소식으로 더 떠들썩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보다는 텐하 감독의 거취라든지 또 맨유의 후임 감독이 누구인지에 더 많은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테나 감독은 파격적인 제로 투톱 전술로 현재 유럽 최고의 팀으로 꼽히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를 전술적으로 압도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나 감독에 대한 시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여전히 텐하 감독을 내치고 토마스 투헬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텐하 감독이 어떻게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이룰 수 있었는지, 현재 맨유의 내부 상황은 어떤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영국 언론의 최신 보도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년 전 맨체스터 더비 FA컵 결승전에서 패배했던 서력을 하면서 2대1 승리, 올 시즌 FA컵 우승팀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여자 FA컵 결승전에도 맨유 여자팀이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같은 시즌에 남녀팀이 모두 FA컵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맨유 유스 출신으로 여러 팀을 떠돌다가 돌아온 베테랑 수비수 조니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맨유 경력에서 이번 FA컵 우승을 통해서 모든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의 통산 13번째 FA컵 우승이었는데요.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일부 리그 전체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라고 할 수 있는 FA컵에서는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FA컵의 역대 최다 우승팀은 아스널로 14회 우승을 차지했고 2020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 14번째 우승을 지휘했던 바가 있는데요. 맨유는 이번 우승으로 통산 13번째 우승으로 아스널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1회 차이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우승하면 맨유가 리그 우승, FA컵 우승 모두 최다 우승으로 잉글랜드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맨유가 역대 결승전 진출 횟수는 22번으로 아스널보다 한 차례 더 많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또 실력을 생각해보면 아스널과 맨유가 역시 영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팀으로 경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순위를 살짝 살펴드리면 첼시와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가 8차례 우승을 했는데 토트넘은 마지막 우승이 1991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전 시즌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죠. 꽤 오랫동안 우승컵이 없는, 메이저 타이틀이 없는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많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7회 우승까지 이제 기록하고 추격전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실패를 하면서 공동 우승 횟수 3위에 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점유율은 맨시티가 74%로 압도했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맨유가 앞섰죠. 2대1로 이긴 스코어 차이뿐 아니라 유효 슈팅이 5대4로 맨시티보다 맨유가 더 많았습니다. 맨시티는 19차례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맨유가 문전을 에워싸는 밀집 수비를 펼치면서 많은 슈팅이 조금 빠른 타이밍에 나갔고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했기 때문에 슈팅 숫자가 많았을 뿐 골문을 확실하게 위협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기대 득점 역시 맨유가 1.53골, 맨시티가 1.31골로 맨유가 이길 만한 경기력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실시간 공격 위협도를 보면 맨시티의 공격 위협도가 높았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을 맨유가 막아내고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맨유가 2골을 넣은 과정 속에 맨시티의 공격 위협도도 아주 높지는 않았고 후반전 들어서 맨유가 조금은 지치기 시작했고 또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특히 드리블 능력이 좋은 도쿠가 들어오면서부터 공격 위협도가 좀 높이 올라갔어요. 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찬스가 후반전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추가골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물론 7분이나 주어지면서 꽤 긴 시간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87분에 겨우 한 골을 따라가게 됐고 여기서 동점골을 끝까지 노려봤지만 맨유가 노련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며 2대1로 승리한 것입니다. 실시간 기대 득점 값을 보더라도 맨유가 전반전에는 더 높은 기대 득점 값을 보였고 이 득점 상황 이전에도 더 높아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맨시티의 전반전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맨시티가 실시간 공격 위협은 경기 내내 높았지만 말씀드린 실시간 기대 골값, 공격 위협에 비해 골문을 정말 위협할 만한, 골이 될 만한 슈팅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즉 맨유가 역습도 잘했지만 수비적으로 더 굉장히 탄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올 시즌 맨유가 정말 많은 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취약했던 것이 테나 감독을 지적하고 테나 감독의 경질론을 유발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 한판 승부를 이겨서 FA컵 우승을 하기 위해 테나 감독이 굉장히 파격적인 전술을 내세웠습니다. 포메이션을 보시면 4-2-2-2인데 스트라이커가 없는 투톱이 미드필더로 구성된 제로 투톱을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커스 레시포드가 전방 공격수를 맡을 수 있는 선수고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역시 측면 공격수이자 최전방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이지만 막상 실제 위치는 중앙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스콜 맥토미니가 투톱으로 최전방에 올라가고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역습할 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했고요. 여기에 소피앙 암라바트와 코비 마이누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4명의 중앙 미드필더에 2명의 윙어를 배치한 확실한 제로톱 역습 축구를 내세운 것이고요. 포백 라인은 달롯, 리산드로, 바란, 완비사카로 배치되어 있는데 완비사카와 달롯이 거의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비 지역에 머무르면서 맨시티가 침투하고 활용할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 역시 폭풍 선방으로 맨시티의 많은 슈팅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엔 큰 변화 없이 전술을 폈는데요. 4-2-3-1 포메이션, 혼란을 최전방에 두고 왼쪽에 포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더블라이너, 오른쪽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배치했고요.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코바치치와 로드리, 포백은 그바르디올, 아케, 스톤스, 워커, 골문은 에데르송 선수의 안와골절 부상으로 인해 오르테가가 지켰는데 이날 경기 오르테가 선수가 상대가 광활한 뒷공간을 공략할 때 뛰쳐나오는 타이밍과 물러서야 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경험 부족, 에데르송의 공백을 느꼈던 플레이가 나왔고 또 수비라인 역시 후벤 디아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존 스톤스와 아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드필드 라인에서 코바치치 역시 길을 잡지 못했고 이날은 더브라이너 선수 역시 지지부진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후에 이 우승 파티의 여운이 정말 가시지 않은 것일까? 경기에 대한 집중력, 동기부여 혹은 긴장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맨유를 상대로 너무 방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물론 그런 무기력에는 맨유 선수의 강한 정신력과 조직력 그리고 새로운 전술이 잘 작동했기 때문인데요. 양 팀의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맨시티 선수들은 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지만 맨유가 수비 상황에서는 페널티 에어리어 근방에 전원 수비를 펼치다 보니까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은 물론이고 그 근처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바깥 영역에서 겉돌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됐죠. 파이널 서드의 진입 자체가 잘 되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맨유는 말씀드린 이 제로 투톱에서 키가 크고 공중볼 경험이 좋은 맥토미니가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경합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맥토미니의 보호를 받으면서 빠른 타이밍의 스루 패스를 이곳저곳으로 뿌려주고 또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방에서 움직여주면서 연결고리이자 압박의 트리거이자 또 키패스를 연결하는 마이스트로 역할을 했고요. 가르나초가 오른쪽,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벌려서 뒤에 있다가 이런 역습 상황에서 뛰쳐 올라가면서 수비 상황에서는 본인도 숫자적으로 상대의 풀백 오버래핑을 막아주면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속도를 활용했고 말씀드린 대로 달롯과 완비사카는 그냥 수비 지역으로 내려와서 포백이 배후를 완전히 지키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암라바트와 코비 마이누까지도 뒤를 커버하면서 항상 수비 숫자를 많이 둔 채 제한된 인원으로만 공격을 펼쳤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맨시티가 빌드업 상황에서는 센터백까지도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다 올라올 정도이니까 그 뒷공간을 몇 명의 선수로 공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플레이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나왔는데요. 전반 1분의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맥토미니가 헤더로 흘려줬을 때 2명의 경합을 이겨냈고요.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프리하게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받는 순간 물론 압박을 하려고 했겠지만 페르난데스가 빠른 타이밍에 그냥 뒷공간으로 공을 뻥 차서 스루 패스를 보냈고 이때 뒤쪽에 있던 레시포드가 엄청난 속도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치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 공을 확보했지만 문전으로 진입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맨시티의 오른쪽 수비수 워커가 따라와서 커트를 했어요. 사실은 이러한 레시포드의 돌파를 워커가 여러 번 커트해내기도 했지만 경기 내내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위험이 나왔습니다. 전반 9분 같은 경우도 달롯이 이번에는 공격에 가담했을 때 맥토미니에게 전지 패스를 줬죠. 이때도 맥토미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투톱에 위치해 있고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가르나초가 벌려 있는데 맥토미니가 공을 잡고 돌아서면서 브루노에게 패스했고 브루노가 오른쪽으로 넓게 벌려 있던 가르나초에게 전환 패스를 주면서
가르나초가 문전 우측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때는 그래도 맨시티의 수비가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슈팅이 조금은 정면으로 향하면서 오르테가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장면을 보면요. 전반 10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우측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여기서 홀란 선수가 두세 명의 맨유 선수 압박에 묶여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던 포든이 슬쩍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가져가긴 했어요. 하지만 보시는 대로 오나나 선수 앞에 또 빠르게 맨유 선수들이 따라 붙으면서 슈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고 옆구무를 때리긴 했는데 이 장면도 맨유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무려 필드 플레이어가 9명이나 있다. 한 명만 역습을 준비하고 전원이 골문을 사수하는 인해 전술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규율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아서고 빠르게 역습하고 또 항상 내려서는 것만이 아니라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말씀드린 미드필더를 전방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압박이 펼쳐졌는데요. 전반 21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달롯과 레시포드의 압박에 에워싸였을 때 뒤로 돌아서서 백패스를 전개하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맥토미니가 이 투톱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펼치면서 오르테가 골키퍼의 패스를 차단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그 뒤에 맨시티가 위기를 걷어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압박들과 또 이 압박이 통과됐을 때는 정말 빠르게 수비 지역으로 내려와서 페널티 에어리어를 지키는 그런 간격 전환이 잘 이루어지면서 맨유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경기를 펼쳤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전반 30분 맨유의 선제골이 나오는데 한 번의 수비 뒷공간을 노린 롱패스가 적중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달로 선수가 오른발로 우측 전방으로 가르나초가 침투할 수 있는 타이밍에 롱패스를 연결했는데요. 여기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이 롱패스를 경합하던 그바르디올이 오르테가 골키퍼에게 헤더로 백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오르테가 골키퍼가 너무 앞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자책 패스가 됐고 이렇게 오르테가의 뒤로 흐른 공을 가르나초가 달려드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서 빈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으며 1대0의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골 이후 맨유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전반 38분에는 비슷한 장면으로 추가골이 나올 뻔했어요. 바란이 센터백이지만 오른쪽으로 슬쩍 이동하면서 오른쪽 후방 공간으로 침투하는 가르나초에게 로빙 패스를 보냈고 가르나초가 빠르게 뒷공간을 무너뜨린 이후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온 레시포드에게 컷백, 레시포드가 빈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추가골이 된 것 같았지만 바란의 패스를 받는 순간 가르나초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득점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분 뒤 또 한 번의 긴 패스가 맨유의 추가골로 결국에 연결됐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레시포드가 오른쪽 전방에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갈 때 크게 전환 패스를 줬고 그리고 가르나초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문전으로 바로 크로스를 올린 게 아니라 문전 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을 맨시티 선수들이 모두 따라가 내려가니까 그 뒷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뒷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빼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공을 잡지 않고 잡음과 동시에 논스톱으로 왼쪽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코비 마이누에게 스루 패스를 보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레시포드와 가르나초의 침투에만 신경 써왔던 맨시티 수비자리는 중앙 미드필드로 꽤 뒤쪽에 있었던 마이누가 갑자기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여기서 빠른 타이밍의 패스가 이어지자 마이누가 순간적으로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마이누가 공을 잡고 슈팅한 게 아니라 공을 그대로 왼발로 터치한 척하면서 골키퍼의 역방향으로 툭 밀어넣는 논스톱 슈팅을 때리면서 2대0 추가골을 만든 겁니다. 즉 팀적으로나 개인적인 판단적으로나 맨유가 맨시티를 상대로 전술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패턴 플레이로 두 골이 연달아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가르나초와 마이누가 맨유의 유스 출신 선수로서 이 결승전이 걸리는 10전까지도 10대의 나이입니다. 10대의 나이의 선수가 FA컵 결승전에 득점한 것은 2004년 맨유가 미러를 상대로 승리했을 때 호날두 이후 무려 20년 만인데 그 20년 만에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10대 선수의 득점이 나온 거죠. 바로 가르나초와 마이누, 맨유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격수와 미드필더입니다. 또한 이날 경기 주목할 점은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제로톱 기용인데요. 올 시즌 중에도 몇 번 시도했던 바가 있는 전술인데 이게 굉장히 잘 통했어요.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볼터치가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폭넓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영역을 뛰어다니면서도 경기 중에 가장 많은 기회 창출 5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볼터치도 52회로 가장 많았고 파이널 서드 지역의 패스도 14번으로 맨유 선수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할 정도로 맨유의 공격의 모든 것을 전방에서 프리롤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풀어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전 0대2로 끌려가다 보니까 맨시티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를 바로 시도했는데요. 부진했던 호바치치 그리고 수베라인의 아케를 빼고 드리블러 도쿠 그리고 힘이 좋고 공격 가담력이 좋은 아칸지를 투입했지만 그 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56분에 부진했던 더브라이너를 빼고 알바레스를 투입해서 포든을 공미로 두고 알바레스와 혼란을 투톱에 가깝게 전진 배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맨유는 73분에
에반스와 호일룬을 투입하면서 레시포드와 마르티네스를 빼주고 체력을 보강하고 또 뒤에 수비의 안정감을 갖추면서 공격 속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 맨시티가 한 골을 따라잡긴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맨유는 가르나초와 맥토미니를 빼고 린델로프와 마운트까지 투입을 하면서 완전히 지키기, 굳히기로 2대1 승리로 경기를 마친 것이죠. 사실 후반전 들어서는 맨유가 더 많이 내려섰어요. 아무래도 전방 압박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드리블 능력, 개인 능력으로 압박을 깨트릴 수 있는 도쿠의 등장으로 인해 더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아예 페널티 에어리어에 9명까지도 아니고 10명이 전원 사수하면서 공간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 54분의 장면도 그바르디올이 왼쪽으로 전개했을 때 도쿠가 몰고 들어오다가 포든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문전으로 패스를 침투시켰지만 워낙 맨유의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바로 차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를 찌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다시 1분 뒤인 55분에는 도쿠가 또 한 번 포든을 향해 패스를 연결했을 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던 맨유의 수비수가 한 명 덜 들어왔어요. 이때 포든이 공을 잡지 않고 흘려줬고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던 혼란이 슬쩍 뒤로 나오면서 이 공을 받아서 왼발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는 불운으로 인해 추격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전을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중거리 슈팅도 시도했던 맨시티였는데요. 60분에는 카일 워커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향했지만 오나나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64분에는 로드리의 전진 패스를 받은 포든이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알바레스를 향해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줬고 알바레스가 마침내 결정적인 문전 슈팅 기회를 맞이했지만 왼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결정력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75분에는 크로스 패스를 받으려던 혼란 선수를 마이누가 넘어뜨리는 상황에 대해서 페널티킥이 아니냐는 항변이 있었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항의했지만 정상적인 몸싸움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87분 결국 도쿠 쪽에서 골이 나왔는데요. 도쿠가 가르나초를 앞둔 상태에서 서 있다가 순간 동작으로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을 바로 때렸습니다. 니어포스트 쪽으로 꺾어 때리면서 오나나 골키퍼의 역방향을 유도했고 오나나 골키퍼가 이 공을 살짝 건드리긴 했지만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들면서 2대1이 됐고요. 이제 한 골 차이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7분이나 주어졌던 점에 있어서 동점 내지 연장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맨유가 침착하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시간에도 선수 교체를 하면서 시간을 소진하고 2대1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영국 BBC의 사이먼 스톤 기자는 에릭 테나 감독이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은퇴한 이후 맨유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2시즌 연속 우승을 이룬 감독이 테나흐라면서 부임 첫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에 이어 두 번째 시즌 FA컵 우승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SPN의 수석 기자로 취재력이 뛰어난 마크 오그덴 기자는 여전히 맨유의 내부 결정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테나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최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의 마지막 경기가 된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나 감독이 우승컵을 들고 정말 선수단과 파티를 벌이는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이날 경기장에 방문한 짐 래클리프 구단주와 마주쳤을 때 테나 감독이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데일리 메일에서도 취재력이 뛰어난 크리스 윌러 베테랑 기자 그리고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래클리프 구단주를 만난 테나 감독이 당신이 나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다른 팀에 가서 우승컵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맨유의 적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으름장을 놓으며 나를 경질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와 로리 위티엘 기자는 맨유가 일단 오늘 우승 축하를 하고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한 시즌 전체를 평가하면서 모든 측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테나 감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도 맨유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감독 경질과 새 감독 선임이 곧바로 연달아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테나 감독이 좋은 내용의 경기, 전술적인 준비를 통해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취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한편 데일리 미러에서 취재력이 있는 멀록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헬 감독은 자신이 맨유의 새 감독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맨유의 내부 반응이 아니라 투헬 감독의 개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구단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안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가 FA컵 우승을 이룬 테나 감독을 경질할지 아니면 믿고 한 시즌 더 맡기게 될지 올 여름 이적 시장은 감독들의 이동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의 모든 소식과 축구계의 최신 이슈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영상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